방정환은 어린이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소년운동과 문학활동을 펼치며 한국 근대 아동문학사에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업적을 남겼다. 방정환은 1899년 11월 9일 서울 야주계에서 미곡산과 어물전을 경영하던 박경수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7살 때 보성소학교에 다니는 사촌형을 따라갔다가 엉겁결에 삭발을 당하면서 신식학교를 다녔고 육당이 발간하던 소년,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등을 애독하며 자랐다. 17세 때에는 가정형편상 설린상업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자생으로 취직했다. (1917년에는) 부친의 친구인 권병덕의 소개로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의 딸 손용화와 결혼했다. 방정환은 장인이 교장이던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중단했던 공부를 계속하며 민족의식에 눈떴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는 폐간된 독립신문을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배포하다 체포되어 하루 만에 석방되는 등 독립운동에도 힘썼다. 이듬해 동경유학을 떠나 일본 동양대학에서 수학했는데 유학생활 중 서구의 동화를 탐독하고 당시 활발했던 일본 아동문예운동을 경험하면서 아동문화 창작의 뜻을 세웠다. 1920년대는 3.1운동을 계기로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아래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소년운동 역시 민족운동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하던 당시 방정환은 동경과 서울을 오가며 소년운동에 전력하였다. 방정환은 일본에서 천도교 청년회 동경지부의 회장직과 개벽사 동경특파원을 맡아보며 1921년 김기전, 이종호와 함께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방정환은 최초의 아동문학 연구단체인 색동회를 결성하고 색동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1923년 3월 20일 어린이제를 창간하면서 우리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일찍이 최남선이 소년을 위한 잡지를 만들었고 소파도 애독하며 자랐으나 본격적인 어린이 대상 잡지는 아니었다. 소파는 어린이를 위한 잡지를 만들고자 했다. 어린이를 위한 읽을거리는 물론이요, 장난감조차 제대로 없던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는 일화가 있다. 초기 선교사들이 주일학교에 온 여자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을 하나씩 주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조형물은 남을 저주할 때 쓰는 재물이라고 부모들이 기겁을 하고 버렸다고 한다. 더구나 그때까지 우리말에는 인형이라는 명칭도 없어 선교사가 영어로 달이라고 하자 아이들은 딸로 발음했고 그 후 일본인들이 닌교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발음으로 인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돈 없고 세력 없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이때까지 내린둘리고 짓밟히며 아프고 슬픈 생활만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 중에서도 그 쓰라린 생활 속에서도 또 한층 더 내린둘리고 학대받으면서 무참하게 짓밟혀만 있어온 참담한 중에 더 참담한 인생이 우리들 조선의 소년소녀였습니다. 새로 피어날 새싹이 어느 때까지든지 내리 눌려만 있을 때 조선의 슬픔과 암흑은 어느 때까지든지 그대로 이어만 갈 것입니다.
이처럼 책도 장난감도 없이 생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던 봉건시대의 낡은 전통을 개혁하고자 방종환은 어린이를 창간하였다. 1923년 3월 20일에 발간된 어린이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작은 신문지 형태의 12쪽으로 가격은 5전이었다. 신체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어린이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치중하였던 기존 책들의 틀을 깨고자 한 방종환의 의도는 창간호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어린이지는 8호부터 책으로 나왔는데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라는 방종환의 당부가 뒷표지 안쪽에 한 호도 빠짐없이 담겨있다. 이러한 소파의 아동중심주의는 어린이지의 값을 정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어린이를 한 달에 2번 내기가 불편하니 1회로 줄이고 책값을 올리자는 조정호의 의견에 가난한 어린이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한 사람의 소년이라도 더 볼 수 있게 값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방종환은 말했다고 한다. 어린이지는 창간호부터 1쪽에 삭제 9행, 5쪽에는 허옇게 동그라미로 메워진 자리가 9행이나 된다. 총독부 정무국 검열과에서 삭제해버린 흔적이다. 검열의 흔적이 말해주듯 소파의 어린이 만들기는 단순한 소년운동이 아니라 붓을 들고 일제에 맞선 민족 독립운동이었다. 실제로 당시 일제는 소년의 운동을 부추기고 결속하는 것이 어린이 잡지라고 지목하고 소년의 지방소식 게재를 금하는 등 검열을 더욱 강화하였다. 1920년대 우리말 노래가 학교에서 점점 사라지고 일본 창가로 바뀌는 현실에서 소파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동요의 창작과 보급에 힘썼다. 소파의 어린이 운동의 출발이 우리말 동요 부르기였음은 작곡가 윤구경과의 일화에서도 드러난다. 윤구경은 소파의 청에 부응하듯 유지영의 고드름, 박팔량의 까막잡이에 곡을 붙였고 윤구경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반달의 가사와 곡을 직접 지어 발표하였다. 또한 어린이 창간호부터 동요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10대 소년 소녀 독자들이 열심히 응모하였다. 이 중에서 서덕출의 봄편지와 윤석중의 오뚜기, 최순애의 오빠 생각, 이원수의 고향의 봄 등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애창되는 동요이다. 이처럼 어린이지는 1925년을 전후한 동요 황금시대의 모태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말 노래가 쇠퇴하던 1920년대와 일본 창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1930년대를 몸소 경험한 방종환은 어린이지를 통해 동요를 보급하는 데 힘쓰는 한편 동요를 창작하기도 했다. 그가 남긴 동요는 홍남파가 곡을 붙여 널리 애창된 번역동요 형제별을 비롯하여 10여 편밖에 되지 않지만 처음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동요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귀뚜라미 소리는 겨울이 지는 시련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고통을 차분한 어조로 표현하였다. 가을밤의 찬 공기 속에서 유난히 파랗게 보이는 달의 모습을 추위에 떠는 달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 늙은 잠자리는 잠자리가 수수떼에게, 수수나무 마나님이 잠자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시인이 감나무 잎이 떨어지는 찬바람 부는 날 바지랑대에 쓸쓸히 앉아있는 늙은 잠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콧대 높은 수수떼의 모습을 마나님으로 표현함으로써 늙은 잠자리의 슬픔을 인간의 슬픔으로 확대시킨다.
하룻밤 못 누일 곳도 마련할 수 없는 인정 없는 세태에 대한 한탄, 쓸쓸함이 짙게 느껴진다. 어린이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자 방종환은 안데르센, 그림, 오스카 와일드 등 세계 명작 10편을 번역 번안하여 1922년 개벽사에서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출간하였다. 이 동화집은 1926년 11판까지 발행될 만큼 아동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방종환은 동화 구연가로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 감시를 위해 임석한 일본 경관이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에 푹 빠진 어린이가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고무신에 오줌을 누는 등 에피소드도 다양했다. 소파의 동화회는 항상 엄중한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었지만 소파는 이를 무릅쓰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어린이들에게 동화 들려주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린이날은 봉건사회에서 억눌렸던 어린이를 해방시키고 어린이에 대한 어른의 의식을 개혁함으로써 이 나라 10년 후의 일을 생각하게 하려는 새로운 어린이 운동이었다. 1923년 5월 1일 천도교 교당에서 세계 최초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낭독한 어린이 인권선언에는 학대받고 짓밟히고 쓸쓸하게 지내는 이 나라 어린이들에게 신나고 기쁨이 넘치는 어린이의 명절을 만들고자 한 방종환의 큰 뜻이 담겨있다. 방종환은 어린이가 신나는 세상, 어린이가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924년 열린 제2회 어린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풍선 날리기였다. 어린이 만세라고 만세 삼창을 하면서 세 번째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일제히 풍선을 날린 것이다. 1925년 세 번째 어린이날에는 소파가 가사를 쓴 어린이날 노래도 생겼다.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당시 유행하던 야구 응원과 곡조에 맞춰 다 함께 어린이날 노래를 소리 높여 불렀다. 방종환이 뿌린 씨가 나무가 되고 꽃이 피듯 전 세계에 유례없는 어린이를 위한 명절 어린이날은 2016년 94회를 맞았다. 1929년 소파는 어린이를 읽으며 이제는 훌쩍 커 중학생과 전문학생이 된 소년소녀 독자들을 위해 학생을 창간하였다. 1928년부터 방종환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중앙보육학교의 교단에서 동화를 강의하는데 보육학교는 일제시대에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동화를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소파는 어린이들이 조선의 미래를 이끌 큰 일꾼으로 자라려면 나라 밖을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소년소녀들의 작품을 모은 세계 아동예술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소파는 밥과 반찬의 비유를 들어 예술이라는 좋은 반찬을 부지런히 잘 구해 먹어야 몸에 유익하다며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전시회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던 소파는 일제의 가중된 탄압과 개벽사의 재정난 등 여러 문제로 고민하다가 1931년 7월 17일 신장염과 고혈압으로 경성제국대학 내과에 입원하였고 7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오, 어린이는 지금 내 무릎 앞에서 잠을 잔다.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착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위에 게다가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 가진 어린 하느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 잠을 잔다. 옆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른 번잡한 것에 미칠 틈을 주지 않고 고결하게 순화시켜준다. 어린이의 기쁨을 상해 주어서는 못 쓴다. 그러한 권리도 없고 그러한 자격도 없건만은 무지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어린이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지어주었느냐. 짧은 생을 마치면서 소파가 남긴 말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찌하오였다고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조선의 어린이들을 걱정했던 소파의 마음, 어린이를 어린 하느님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던 방종환의 당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종환은 어린이 창간 후에 동학농민전쟁을 소재로 한 전래동요 파랑새와 우리 옛 이야기를 동극으로 각색한 노래주머니를 싣고 이어 창작동화 순이의 서름과 영길이의 슬픔을 내놓으며 창작 영역을 넓혔다. 아동문학의 개척기인 1920년대 초 동화집은 한석원의 눈꽃, 오천석의 금방울, 방종환의 사랑의 선물 등 대부분 서구 동화를 번역한 번안동화였다. 아동들의 읽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국 동화를 번역한 번안동화와 옛 이야기를 고쳐 쓴 전래동화가 주를 이루었고 점차 순수 창작 동화로 확대되었다. 외국 동화를 소개하면서 방종환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경과 소재 등을 우리 정서에 맞게 고쳤다. 어린이 창간호에 수록된 성냥팔이 소녀에서 가난하고 학대받는 성냥팔이 소녀는 당시 조선의 어린이들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배경을 섣달 금음날의 서울로 소녀의 환영에 나타나는 소재 역시 꿩과 설빔으로 바꿔놓았다. 시골쥐와 서울쥐에서는 소재뿐 아니라 주제의식 또한 원작과 차이를 보인다. 원작에서는 두 쥐의 생활이 대비되면서 시골쥐의 소박한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방종환의 번안작에서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고 보잘것없더라도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방종환의 번안동화집 사랑의 선물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에서 식민지와 민족의 현실과 민족애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사랑의 선물에 수록된 첫 번째 작품은 이탈리아 동화 쿠오레의 한 부분인 난파선이다. 당시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지배하에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이탈리아의 모습과 난파선처럼 침몰하는 배의 상황은 조선이 처한 식민지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친구에게 양보하는 소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작가는 하늘같이 귀여운 생각으로 나타내며 쿠오레, 곧 사랑의 마음을 독자들에게 일깨운다. 방종환은 번안 과정에서 원작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원작의 내용을 바꾸기도 했는데 어린 음악가에서는 프랑스 국가를 합창하는 장면을 추가하여 식민지하에서 목 놓아 부르고픈 조선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듯한 비장미를 독자에게 전달한다. 왕자와 제비에서는 기독교적 구원이라는 결말 대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왕자와 제비 동상을 새로 만드는 인간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와 함께 인간성 회복을 강조하였다. 동화극의 창작이 활발하지 않았던
1920년대 방종환은 동화극 노래주머니와 토끼의 재판을 선보였다. 노래주머니는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아동극 대본으로 실연을 전제로 한 작품답게 도입부의 무대 배경, 인물의 행동 묘사 등이 실감나게 제시되어 있다. 방종환이 추가한 2장에서는 아이들이 냇가에서 메기를 빼앗으려는 김서방의 모습을 통해 그의 못된 성격이 부각되고, 이 싸움을 말리려 등장한 박서방에게 지난밤 도깨비들과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 또한 동화극의 관객이자 공연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등장하여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토끼의 재판에서는 나그네와 호랑이가 토끼에게 시시비비를 묻는데, 토끼는 자꾸 엉뚱한 말로 딴청을 피우고 이를 보다 못한 호랑이가 자신이 갇혔던 괴짝으로 스스로 들어간다. 토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장하여 상대의 교활함과 횡포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마치 판소리에서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의 말놀이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말노름을 통해 작품의 재미 역시 배가 된다. 옛 이야기를 재화한 방종환의 전래동화는 마치 관객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입말체, 곧 들려주는 말투를 잘 살려 쓴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방종환의 동화구연가로서의 면모가 작품에도 10분 발휘된 것으로, 특히 순우리말과 의성어, 의태어가 다채롭게 구사된 그의 작품은 생동감이 넘치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운율로 읽고 듣기에 자연스럽다. 이처럼 어린이 독자를 염두에 두고 동화를 쓰면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쓸 것을 강조한 방종환의 동화작법의 내용이 실제 작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방종환의 창작 동화와 소년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힘든 현실을 꿋꿋이 이겨내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만년샤스의 창남이, 금시계의 효남이와 수득이가 대표적이다. 특히 동생을 찾으러나 77단의 비밀 등 방종환의 탐정 소설에는 용기 있고 진취적인 소년의 회원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만년샤스는 방종환의 창작 동화 가운데 아이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창남이는 속옷이 없어 체육 시간에 맨살을 드러내고는 만년샤스를 입었다면서 재치있게 위기를 모면하는 생기발랄하면서도 속이 깊은 소년이다. 아동문학평론가 원종찬 교수가 한국 아동문학 사상 최초의 정신적 동시대인을 창조해냈다고 평할 만큼 창남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 창남이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고된 현실에도 주눅들지 않고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인물의 성격은 내용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선생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쾌활하고 가난하지만 주눅들지 않는 창남이의 성격은 창남이의 선행을 독자가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방종환은 1919년 몽견초라는 필명으로 신청년 창간 후에 소년소설 금시계를 발표했고 1929년 이를 개작하여 어린이에 발표하였다. 개작 과정에서 주인공을 청년에서 소년으로 낮추고 목장 주인의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갈등 관계를 부각시켰다.
신청년판에서 선량한 시혜자였던 목장 주인은 어린이판에서는 몰인정한 성격으로 변화되며 가진 자의 횡포를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구조적 모순이 부각되었다. 또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야학 선생과 야학생들의 도움으로 수득이가 자기 죄를 자백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주인공의 자기 희생적인 배려에 감동한 수득이가 고민 끝에 자백하는 장면을 보며 어린이 독자들은 양심을 되찾는 인물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된다. 금시계에서 주인공 효남이는 눈물겨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데 이런 고학생들의 성공담을 통해 당시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한 소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부당한 현실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이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단한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아동문학가 현덕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방종환은 탐정소설이 자칫 통속물로 떨어지기 쉽다는 점을 경계하고 다른 누구보다 옳은 의식으로 작품을 쓰고자 노력했다. 방종환의 탐정소설은 동생을 찾으러, 77단의 비밀, 소년 삼태성, 소년 사천왕 등 모두 4편인데 소년 삼태성과 소년 사천왕은 검열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동생을 찾으러와 77단의 비밀은 당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어린이 인신매매 사건과 실종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현실성이 두드러진다. 인신매매단과 주인공 소년 간의 선악구도가 뚜렷하고 계략과 아슬아슬한 반전이 계속되면서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동생을 찾으러에서는 소년회의 활약상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소년들의 기계와 용기에 찬 모습을 드러내었다. 칠칠단의 비밀에서는 중국에서 민족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협회의 도움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그려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처럼 방종환이 동화와 소년소설에서 창조한 현실의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한 진취적인 소년상은 이원수의 동화와 소년소설로 이어졌다.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환상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4월 금음날 밤이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4월 금음날 밤 풀밭에서 꽃과 나비, 새들이 주고받는 소리를 듣는 환상적 체험을 하게 된다. 봄맞이 잔치에 어울리는 동식물을 등장시켜 천지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실감나는 대화를 통해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5월 1일에 열리던 어린이날을 염두에 둔 작품으로 새봄처럼 푸르고 희망찬 어린이의 이미지가 잘 담겨져 있다. 시골주의 서울 구경은 옛 이야기의 재화에 능했던 방종환이 해학성을 잘 살려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근대 자본주의를 실감케 하는 복잡하고 빠른 서울의 모습이 시골주의 눈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근대적 생활 양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골주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해학성은 우리 옛 이야기 전통과도 맞닿아 있다. 재미있고 서늘한 느티나무 신세 이야기 역시 옛 이야기처럼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 활용되어 있는 작품이다. 소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먼 옛 조상들로 이어져온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느티나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방종환의 아동문학은 이후 아동문학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하여 소파 방종환과 근대 아동문학의 저자인 염희경 박사는 방종환의 동심주의에 내재된 낙천성과 밝음, 순수의 사상이 윤석중의 동심주의에 이어졌다면 이상과 신념으로서의 동심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방종환의 현실 지향성은 이원수의 현실주의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소파 방종환은 어린이 운동을 통해 이제까지 억압당하기만 했던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독립의 길을 준비한 진보적 사상가였다. 또한 아동문학의 불모지였던 1920년대 어린이 잡지를 창간해서 동요, 동화, 소년소설, 동극 등 아동문학의 전 장르를 확립한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선구자였다. 어린이의 영원한 벗이었던 소파 방종환의 이름은 우리 가정과 민족에게 어린이가 있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